지난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이 지나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정부와 의료계 또한 이렇다 할 대화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정 갈등 1년, 해결의 돌파구가 없는지 의료계 지도자 두 분 모시고 그간의 경과와 전망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된 지가 40년. 쉽게 말하면 의사 중에 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의료계의 현실, 내용, 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료 정책, 그래서 자칭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근 대한종합병원 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대한의사협회 임원도 하셨고 부산광역시 의사회장을 하셨던 그 경력으로 저희가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33년을 재직하고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고요. 전 부산대학 병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운영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원 병원장님은 국공립병원과 이제 민간병원의 병원장님 두루 경험을 하신 그 경력을 저희가 높이 사서 의정 갈등의 해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의 주요 내용을 타임라인으로 먼저 한번 짚어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참으로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벌어졌군요. 의료 공백으로 수술 지연이나 진료 차질 등이 발생했고 응급 중증 환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의료 현장 상황은 어떤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회장님. 작년 초에 의료의 문제가 발생한 그 시점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교수님들의 혼자서 진료하는 시대가 벌어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환자들이 공황 상태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서 이제 긴급 중환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피해가 없이 잘 유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환자들의 재편 현상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5대 빅5에 몰렸던 그런 환자들이 좀 분산이 되고 지방 환자들은 지방에서 또 수술하고 하는 그런 재편이 되면서 그런 전공이 없어도 어느 정도 긴급 응급 환자들은 유지가 되었고 그 사이에 응급실에 119 앰뷸런스가 뺑뺑이 돌면서 수십 군데를 찾으러 다니는데 의사가 없어서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 보도에 마찬가지로 간혹 이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난 1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정반합 어려움과 그리고 극복과 그리고 대안들이 만들어지면서 긴급 응급 환자들은 수술이 다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고 환자들이 불안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다음에 정상적인 일반 환자들은 진료의 불편함. 근데 그 진료의 불편함들이 의사가 만든 진료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환자들 스스로가 만든 불편함, 막연한 공포, 공포심, 네, 그리고 불안감. 큰 대학원에만 몰려 들어가게 되니까
그곳에서 이 정체 이상이 일어나는 현상. 그 대신에 다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한가했던 상황에서 이 병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질서 재필이 일어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더 질적인 진료를 보는 그 장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근 회장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저도 거기는 이런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대학병원 중심 그 중증 환자들 대학병원 중심으로 이제 보다가 그런 부분들 대학병원의 진료 공백이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외로 이제 지역의 거점 종합병원들이 그 역할을 이런 일정 부분은 감당을 하면서 지역 완결 의료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지역 그러니까 의료 전달 체계가 그동안에 좀 유명무실했었죠. 그 부분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되찾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의료 전달 체계를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지방에서 1차, 2차, 3차 가는 시스템 또 지역을 옮기는 시스템 그런 처음에 잘 돼 있는 그 법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스템이 법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무너져버리고 환자들이 요구를 하니까 정치권에서는 또 풀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환자들이 막연한 서울에 가야 진료가 치료가 잘 된다. 가장 양질의 치료를 받는다.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모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학병원을 그 가장 전문 응급 대학병원인데 그걸 제치고 서울의 모 병원으로 갔다 오면 더 안 좋은 곳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네. 그죠? 그는 국민들의 오해 부분들을 입은 게 상당히 많이 지방이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의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진료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해가 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었고 그 대신 국민들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의료와 정치계의 역할이 미흡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는 초창기에 첫 한두 달 동안은 이제 심각한 의료 혼란상이 있었는데 이후에 급격히 안정화됐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의정 갈등 1년을 되돌아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좀 무덤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작년 2월 중순 무렵에 집단으로 사표를 쓴 전공의들이 그동안 이분들도 이제 생활 일이니까 취업을 못 해가지고 상당히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여전히 또 이제 전공의로 다시 복귀를 하라는 수차에 걸친 뭐 정부의 방침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공의들이 현재 생활상이 어떠며 그리고 현재 여전히 복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동원 병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의료의 한 5위권 이내에 속하는 정도로 아주 우리가 의료는 선진국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가장 그 큰 목표가 아니죠. 이제 이유는 2,000명 정원이라는 그 협의 없이 시행한 2,000명이 1년에 2,000명씩 해가지고 뭐 일단은 5년 10,000명 정원하겠다는 이 일방적인 발표가 원인이 됐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자존심을 너무 짓밟아 버리는 여러 가지 명령들 뭐 이런 앞에 그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복귀 명령 무슨 명령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했고 아무튼 이제 김동원 병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K 의료를 이렇게 지탱시켜 온 이 이제 수련 시스템 붕괴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걱정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 수련 시스템 뭐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시스템에서 일단 일탈되어 온 전공의들을 한 인간으로 놓고 보면 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이렇게 뭐 쿠팡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배달 가방을 이렇게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연명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그들이 의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금융 대출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삶도 좀 보듬어가면서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장님? 사실 작년 말에 계엄이 네. 일어났잖아요. 네, 비상계엄이. 맞습니다. 네. 전 국민들이 그냥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모두가 반대를 했다고 국무총리께서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 국무위원들 전체가 반대를 했는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단면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그게. 역시 이번에 전공이 이 의대생 수를 증가시킨 거 3,000명에서 5,000명 증가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국무총리실이나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비상계엄 시에 모두가 반대를 했는데 대통령 혼자서 그냥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할 때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저도 그 단어에는, 네.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나타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요. 그 말이 처단한다는. 그 전공의 의사선생들은 그냥 그 간첩도 아닌데 네. 정부의 반역자가 아닌데 정부의 반역자처럼 돼버렸단 말입니다. 네. 자존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구도 올바른 말을 바른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3,000명이 5,000명 되더라도 직언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저도 무수히 정부의 많은 관계자들한테 이거는 불가하다, 어렵다. 어떻게 갑자기 2,000명을 정원을 시켜서 그를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냐? 불가능하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모두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해가 안 되었어요. 작년 초에 이런 말을 하면은 이해를 할 것이다. 서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 또 대통령께서 대구에서 또 시민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거기 참여를 하셨군요. 참여를 했어요. 네. 초청을 해서. 그때 용기를 내서 한 말씀 드렸어요. 제가 가서 다 적어갔어요. 대통령 네. 직언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데 그날 대통령이 말씀하는 그 내용들과 앉아있는 분들이 다 말하는 내용들은 그냥 분위기가 아니었 배우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아.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 그래서 이걸 저 수없이 말을 했지만 이 말을 할 기회도 사실은 주지 않는 상황이었죠. 해봤자 소용이 없는 상황에 그래서 그 단면을 제가 느낀 게 작년 계엄 사태 때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모두가 반대를 했는데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그거 이번 어느 사태하고는 똑같은 본질의 시사다 생각합니다. 그 일들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이 2,000명이란 숫자가 막 이렇게 늘어나는 데는 교육에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2,000명을 갑자기 늘려서 2배가량 늘어나거든요. 의학교육이라는 게 정말 그냥 초등학생들 교육처럼 뭐 1부, 2부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시체 해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리 실습이 생화학 실습이 이런 문제가 많은데 2,000명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사실 걱정한 것이 인재의 블랙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의료 분야의 학생들은 최고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의료 분야에 5,000명씩 몰려와 버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지금 엔진, 비행기 엔진, 뭐 전자, 항공, 뭐 이런 우주 첨단 산업에 종사해야 될 우수한 인재 2,000명이 그죠? 의료계 쪽으로 확 쏠리는 거. 제가 선배 의사지만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도 앞으로 10년, 100년 대계를 보고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를 벌써 거의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이제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정책이 가버리니까 정말 황당하니까 다들 사표 내고 안 하겠다. 이거는 반발하는 제가 거예요. 두 분이 제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는지 아니면 좀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제 우수한 인력들 특히 전공의 선생들은 지금 조금만 1, 2년만 더 참고 이제 수련을 하게 되면은 떳떳한 의사로서 이제 숱한 생명을 구하게 될 위치에 있는데 그들이 이제 여전히 1년 동안
정부의 그 어떤 명령에도 지금 굴하지 않고 복귀를 하고 있지 않는데 또 그 이면에는 그러면서 자기의 피폐해진 삶까지 견뎌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힘겹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뭐 아버지가 또 잘 살아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많이 힘겨워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군의관으로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일반 병으로 가겠다고 지금 곧바로 복귀를 안 하고 의대생들도 이렇게 바로 군대부터 가겠다고 하는데 그 군대 가는 것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막는다고 4년에 걸쳐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눠서 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그 이제 공백이 그들은 더 길어지고 다른 일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의사단체 뭐 의과대학 교육협의회 이런 데서 도대체 그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를 현실적인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 사실은 이제 국무위원들 장관들도 네. 의의를 제시해도 무살이 돼버리는데 의사단체, 의료단체, 대한의사협회 교수님들 무수히 많은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 다 하잖아요. 정부기관들 장관님들하고 말을 해도 그냥 벽을 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데모를 하고 병원에 안 가고 환자들한테 불편을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 말하면서 다 나갔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협상을 할 것이다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2000년도 의약분업에도 그러면은 의사들은 미안하지만 또 협의를 해서 정만 합을 과정 거쳐가는데 그게 완전히 무살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협상이 없어지는 셈이에요. 정부하고 의사단체하고. 정부에서는 대통령 1인 정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냥 체포해야 될 대상이 돼버리니까 범죄자로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 의사들은 그런 과정 중에 젊은 의사들은 이제 자기 의사의 생활을 포기해야 될 그런 정도의 수준.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위기상이 지금은 당장은 또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보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빠른 진료를 못해서 있지만 그 이후에 김동원 박사님 말씀하지 10년, 20년 뒤에 이런 후유증이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요 또. 근데 사실은 의대 정원을 지금 3,000명, 5,000명 늘었을 때 그 효과는 17년 뒤에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17년 뒤에 이를 미리 땡김으로 해서 지금 당장 그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죠? 그 이런 정책들을 누군가는 좀 바른 말을 하고 안 되면은 가서 정치인들도 장관들도 가서 그냥 그 단식을 하든지 꺾고 대통령의 뜻을 꺾어야 되는데. 예. 아, 이거 제가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의과대학도 보니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뭐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불인정을 받게 되면은 뭐 그게 인정을 받기까지는 그게 아마 졸업생 배출도 안 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묘하게도 지방의과대학만 딱 세 곳, 뭐 울산의과대학하고 충북의과대학하고 원광의과대학 세 군데가 불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의평원이라는 기관은 도대체 무슨 기관입니까? 이게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뜩이나 올해 1,500명을 이렇게 정원을 시킨 상태인데 이 또 부실하다고 해가지고 좀 뭐 의료기관 의학교육기관으로서 불인정을 해버리면은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의학교육평가원은 네. 우리가 아주 주니어 스텝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 대학이 그 평가받을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교육의 질이라든지 또 교수 수라든지 이런 게 구비가 안 돼 있으면서 또 기초의학 교수의 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학교 그 교육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등수도 매깁니다. 전국적으로 어디가 1등이고 2등이고 뭐 이렇게 등수도 옛날이면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등수도 매기고 그 의학교육평가원에서 교육불가 쪽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은 학교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의사를 막 기술자 양성 정도로 생각하면은 병원에서 그냥 적절히 뭐 임상 교육만 잘 시키고 하면 되는데 이제 의평원에서 평가하는 거는
이제 전인적인 의사로서의 자질과 양식 이런 거를 전부 다 포함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제 지방대학이 된 거는 그쪽에 다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 대학 같아요. 그 평가하는 대학이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기 평가가 있고 또 그다음에 학생 수가 10% 이상 갑자기 늘어나면 평가 대상이 돼서 내려와서 평가를 하는 이 대학이. 근데 충북대학 같은 경우는 2배인가 3배인가 늘었을 겁니다. 학생 수가. 그렇죠. 거기가 가장 네. 핫했죠. 많이 늘은. 예. 60명에서 200명. 그러니까 교수 인력도 태부족할 테고. 그거는 가서 평가해 하나 마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각 대학도 이제 문제는 있는 것이 뭐 각 대학마다 대학 총장님은 자기 학교의 위상을 위해서 학생을 많이 받으려고 하거든요. 특히 의과대학은 미달이란 게 없기 때문에 학생 티오를 받으면 그만큼 그 학교의 위상이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총장님은 뭐 교육 여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측에서는 아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요새 분위기가 위에서 한다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하여튼 예. 그래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평원에서는 객관적으로 가서 한 평가를 해보니까 학생 수는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가를 줬는데 그래서 다른 대학보다는 저희가 이제 비록 그 지방 대학으로 분류가 되지만 울산대학,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크고 좋다는 그 서울 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으니 이번 이 이제 병원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죠. 경악할 정도로 놀라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의학 교육을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의사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의사가 되지만은 이제 의학 연구자도 될 수 있고 의학 교육자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은 그런 어떤 여러 분야의 의사를 교육시키 가지고 졸업시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병원만 보면 울산 의대에 그 서울에 아산병원이 있으니까 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냐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의학적 이런 부분의 문제라든지 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의사윤리교육 무슨 또 뭐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그럼 모르는. 이게 일단 결국은 구제가 될지 그게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제가 되지 않고 예를 들면 6개월 혹은 1년 뒤에 다시 재실사를 통해 가지고 또 불인정을 인정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돼야 또 정상적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이제 불인정을 받으면 신입생을 뽑을 수가 없죠. 그러면 신입- 내년부터 못 뽑는다는 이야기죠. 못 뽑는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조건부 불인정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 불인정 예. 그런데 그 조건들을 이제 충족시키면 인정을 통과시켜 하고. 주겠다 이렇게는. 예. 그럼 지금부터는 아무튼 뭐 지난 1년간 지속됐던 의정 갈등의 손익계산서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병원장님 지금 민간종합병원의 병원장으로 계신데요. 올해 신규 의사 배출이 단 뭐 3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8.8% 수준이라고 하고요. 신규 의사 배출이 절벽이라는 말까지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공의 역시 올해 전문의 시험도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거의 그 5분의 1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거는 이제 필수 의료 인력하고 이제 지방 의료 인력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의대 정원을 했다고 하는데 거꾸로 그게 더 이제 심각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병원장님 근무하는 병원은 좀 어떠세요? 이런 부분들은? 예. 우선 제가 대학병원에 원장을 했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단편적으로 들은 얘기지만은 전공의들이 이렇게 이제 없으니까
교수님들이 당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당직을 하고 나면 이제 지치기 때문에 다음날 쉬어야 되는데 다음날은 또 뭐 내과 같으면 외래가 잡혀 있고 무슨 내시경이 잡혀 있고 뭐 심장내과 같으면 시술이 있고 뭐 해야 되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당직하고 계속 달아서 합니다. 당직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거 그러니까 번아웃 상태에 빠진다고. 그 교수님들이 개인 이제 생활이 없다, 그죠? 못하겠다. 이 도저히 이제 1년 좀 버티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도저히 내가 인술도 좋고 학생 교육도 좋지만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큰일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큰일인데. 근데 이걸 이제 현재 제가 근무하는 우리 그 병원에서 종합병원 같은 데는 이제 중환자실을 왕창 늘렸습니다. 늘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대학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고 병상도 증설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들 이제 우리도 밤낮 주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한 명도 안 보내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다 하자. 우리가 다 의료진 뭐 돌봐주자. 구인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의료진 구인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출이 안 되니까 당장 올해부터 이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으면 의료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효과는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에서 한 5위 안에 들 정도로 훌륭합니다. 접근성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수술 사망률 세계에서 1등,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위암 분야인데 수술 사망률 세계에서 1등 적기로, 그 다음에 5년 생존율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거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훌륭한 글을 하는 데는 이 정말 열심히 희생적으로 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그 희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좀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만 할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근무하신 병원장님 근무하시는 병원은 평상시 이제 충분히 그 명의들을 초빙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시설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암 수술까지 여기에 뭐 최종 완계열 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지역 거점 대학에 거점 병원으로서 이제 성장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왔다. 대학에 그죠? 견줄 수 있을 만큼 네. 이제 병원을 당연히 지난 1년 경영 성적도 좋겠습니다. 대학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진료가 그 적자 진료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가 이하의 진료라 그러죠. 맞습니다. 수가가 그렇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입이 나와야 되는 거는 그거는 막 일반적인 우리가 우리는 우리 병원도 공익적 병원이기 때문에 재단 병원이기 때문에 수익 추구를 절대적인 목표로 삼지는 않거든요. 환자 진료가 1번이고 그야말로 사회 봉사 이런 걸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수입이 나지 않으면 병원 유지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는 뭐 그거는 어디 우주 어디 세계 어디 가나 그런 공통된 그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가 이하의 진료가 특히 필수 의료 분야에 사람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술한다 그러면 그냥 뭐 수술하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의사가 몇 사람 들어가죠. 마취과 의사 붙죠. 마취 간호사 붙죠. 그다음에 수술 보조하는 간호사들 있죠. 뭐 스크랩이라 해서 그 기구 챙겨주는 사람, 수술하고 나면 기구 챙겨서 닦아 놓는 사람, 뭐 안에 청소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피 묻은 이런 거 전부 수거해서 정리하는 사람, 수많은 스텝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의사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정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대학병원에 그 환자들이 이제 의료전달 체계가 좀 이렇게 자리를 잡히면서 환자들이 좀 몰려들었다는 이제 지역 거점병원으로 많이 몰려들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지역의 거점 종합병원들은 좀 경영 상황이 좀 나아 보이고요. 저희 판단에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근 회장님, 그 국립대학교 병원들이 경영 상황이 안 좋다는 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의정 갈등 1년 동안에 그냥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로 인해 가지고 진료도 축소되고 파행 진료가 되면서 대거 뭐 무급 휴직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비용도 많이 줄었을 건데 생각보다 그 적자의 규모가 엄청나다고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분석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들은 민간 병원이나 국공립병원이나 정부 것이냐 개인 것이냐 전부 다 의료법인이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 것입니다, 사실은. 국가 거죠. 예, 서울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이고 아산병원은 아산재단에서 만든 그 대학병원이지만은 그것도 국가 겁니다. 법인이니까. 비영리 법인이죠. 비영리 맞습니다. 의료법인이니까. 네. 주인이 그뭐 아산재단이 아니냐?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이 의료법인은. 자, 그러면은 국립대병원, 그다음 사립대병원, 그다음 일반 종합병원 전부 다 대한민국 국가 의료법인에 여기서 돈을 조금이라도 이 법인의 운영자나 병원장이 돈을 잘못 쓰면은 횡령죄입니다. 횡령죄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적자를 보완 안 하더라도 결국은 적자가 남아더라도 국가에서 계산 지원을 해주니까. 예산 지원을 해서 놀이가 안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겠네. 피나는 놀이가. 네. 종합병원에서는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피나는 놀이를 거쳐서 적자 생존 원칙에 따라서 살아나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그러면은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진료하는 내용하고 민간 종합병원, 그것도 의료법이 국가 거지만은 한 사람이 의사 한 명이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은 굉장히 차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70%밖에 원가를 보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대학병원은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민간 종합병원은 그래도 큰 적자 없이 유지를 하냐? 적자 나면은 파산인데 민간 종합병원은 정부 지원이 없으니까 그것이 부대 사업들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장례식장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빵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럼 직원들은 대학병원에 가면은 아주 천국이죠. 직원들은 간호사도 그렇고 대학병원 지원은 엄청나게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좋거든요. 최근에 제가 즐겨봤던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중증외상센터. 그게 이제 어느 대학병원에 예산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300억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빠바방 빵빠레를 올리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순위를 부릅니다. 1등 어디겠습니까? 장례식장. 2등 어디겠습니까? 주차장. 3등 어디겠습니까? 식당. 4등은 무슨 네, 로봇 기술로 해가지고 한 신경외과가 4등이거든요. 나머지 이제 필수라고 하는 뭐 소아과라든지 이런 외과나 이 흉부외과 이런 데는 완전히 뭐 죄인처럼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그걸 보고 단적으로 제가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이건 차등 수가제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늘 이제 두 분 그 문제가 또 하나 들었는데 있고요. 예,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의료들이 각 지방에 지역 의료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에도 대도시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제 중소도시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 지방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의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예산 지원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수가로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어 있는 수가를 좀 줘야 됩니다. 한 5%면 5%, 10%면 10%더 이렇게 수가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딱 그것만 대통령이 지시해 주면 대한민국 의료는 그대로 세계 1등으로 확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김동원 병원장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이 내용이 지방 의료 활성화니까 필수 의료, 지방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료 수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중앙에 있는 저 서울대학병원부터 그거 지금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도리어 더 괴리가 더 크게 발생해 버렸어요. 이제 거꾸로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정책의 주도적인 목적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땜빵식으로 지금 당장 급하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의료 격차가 또 의료 수준의 격차는 사실 없는데 의료의 지원의 격차가 더 많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지방은 지방대로
더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고 그러면 서울은 서울대로 또 그냥 또 살아날 길이 또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정말 어로를 걱정하고 어로를 잘 아는 어로 행정 정치가지 의사 출신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내면은 괜히 손해거든요. 다 그냥 바른 말 하고 요새 잘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바른 말 안 해요. 저도 금방 그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지금 저희가 의료 현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에서도 의적 갈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핵심은 원래 이 사안의 발단은 의대 정원 2,000명에서 비롯됐지만은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이어져 오는 데는 아마 근본적으로 그 원가 미달의 수가 시스템이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정확한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지금 의정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걸 떠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의료계획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중점 전문가 중심의 중점 의료 중심 체제로 시스템을 바꾸고 그래서 PA 간호사를 전공의를 대신해서 또 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학병원에서 중증 환자들 일부 중증 환자들 제외한 그냥 쏠림 현상으로 들어왔던 환자들은 2차 지역의 2차 포괄병원으로 이래 가지고 또 아마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일전의 정부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긴급 정책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공감될 수 있는 참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의사들이 보기에 생소한, 좀 생뚱한 것들이 또 제법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의료 정책 전문가라고 하는 그 집단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초의학 하는 분들 플러스 임상의학 전문가들이 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 경영하는 의사들이 좀 다듬어 주면 좋겠어요. 그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터프해요. 그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그 내용들이 가려고 하는 데는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정부의 돈이 효과가 100%는 올 거리 200%, 300%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안은 좋아요. 처음에. 안은 좋은데 구체화시키는데 많이 부족하다. 의사수 의대 정원도 안은 좋았는데 그 구체화하는데 부족했더라. 왜냐? D팀이 없는 거예요. D팀이. 밀고 나가는 D팀이 아니라 세분화돼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밀한 정책들. 그 부분들은 의사들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의정 갈등 일전에 대한 다양한 나타났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좋은 고견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점에서 이제 대충 문제점을 좀 짚어봤는데 여기서는 제가 좀 진행자로서 건방지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내가 만일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내가 이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자다. 이런 자세로 정근표 의정갈등 해소책 그리고 김동헌표 의정갈등 해소책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예, 사실은 이제 저는 쭉 느낌을 받기로 우리 정부 관리들이나 어떤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과성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뭐든지 100년 되게 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쭉 앞을 내다보고 바둑도 장기적인 어떤 이런 걸 포석을 두고 포석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책을 정한 사람의 그 정책의 꼬리표를 달아서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돼. 그래야 좀 더 세심하게 알아보고 좀 더 필드 의견도 듣고 그렇게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이 총론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부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그 지금 현재 의료계의 문제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 필수 의료라고 꼭 단정을 안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법적 책임이나
이런 데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 귀하게 자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안 하려거든요. 그죠. 진료에 대한 면책 예, 같은 거죠. 예, 네, 그 면책보험. 우리 교통사고도 면책 그게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 있는데 의료는 이거 정말 사람을 살리고자 혹은 불구를 고치고자 하다가 결과가 안 좋은 거지 그 의도 자체가 선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량한 의도로 됐을 때 이제 그 어떤 면책특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무조건 줄 수는 없죠. 나쁜 짓을 한 의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좀 과감하게 해줘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저 낙도에 뭐 돈을 얼마 준다 뭐든지 뭐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수가 자체를 조금 보존해주는 방향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어떤 필수 의료도 마찬가지. 그 수가를 우리가 숨은 수가를 좀 줘야 됩니다. 뭐 드러내가 막 얼마 할 게 아니고 그 이제 원가 이하의 진료를 잘 알고 있거든요.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보존해주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의사 수는 우리가 그 상식과 어떤 거기에 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의사만 양성해가지고 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지금 전자가 우리가 세계에서 1등 하다가 지금 이제 막 대만에도 추격받고 중국에도 추격받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압력가하고 뭐 이런 시기거든요. 일본도 하려고 덤비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전자 또 항공기 우리가 다 잘 만드는데 엔진 같은 거 잘 안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항공기 엔진이. 뭐 그런 거에 또 도전하는 머리 좋은 우리 우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려해서 대학 정원도 정하고 정책도 정해야지. 이거 무슨 주먹구구도 아니고 그냥 뭐 2,000명 의뢰야 그 1등부터 2,000등까지 전부 다 그 의과대학 보내버리고 그 밑에 사람들 뽑아서 뭐 다른 거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예. 아무튼 현재 종합병원의 병원장으로 계시는 김동원 원장님께서는 아마 정책 장기적인 정책의 장기성 그리고 일관성 이런 걸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각 정책마다 정책 실명제 예를 들면 의대 정원 2,000명 이런 것도 박민수 정책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책임성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과서까지 실은 예, 그리고 필수 의료 영역에 대한 진료 행위에 대해서 면책 범위가 좀 분명하게 정해지고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수가 차등제 이게 김동훈표 의정 갈등의 해소책이 되겠습니다. 정근 장관님의 정근표 정책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의사 된 지가 40년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예. 그다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의대 교수도 했으니까 의대 교수. 1, 2, 3차를 다 경험하셨네. 의사의 회장, 네. 그러니까 경영자 예. 다 해봤는데 이 나이가 60이 중반이 넘어서면 이제 말을 줄이고 행동을 하고 배풀을 하는데 그 나이가 60 중반 되면 보여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보이는데 뭐 이 보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저렇게 방법이 참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참여의 기회들이 사실은 언론은 굉장히 세밀한 경영인데 어떻게 보면 그 경영이 세밀하다고 하지만은 일반적인 경영의 원리가 거의 또 차이가 없어요. 기업 경쟁이나 삼성전자 경쟁이나 의료 경쟁이나 어떻게 보면 근본은 같거든요. 같아야죠. 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냥 이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개화 시기에 일본은 개화를 했는데 조선은 개화가 늦어지면서 실용주의, 정약용 실용주의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세국 정책 때문에 많이 했잖아요. 일제 침략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의료 경영이라는 부분은 실용의학을 들어선다면 어떻게 보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 의료도 경영인데 그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도 의료에 경영을 도입할 때에서 인정이 없는 나쁜 의료가 아니라 좋은 의료를 할 수 있는 경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략을 할 수 있는 건 전략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환자에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좋은 의료를 계속 발달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의료도 이제는 경영은 뭡니까? 경쟁이거든요. 경쟁 시대에 들어 있다고 해요. 그럼 잘 못하는 곳은 병원도 도태될 수 있다고 해요. 대학병원은 왜 평생 가야 됩니까? 대학병원도 도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잘 못하고 경영을 못할 때는. 그럼 의사가 경영을 하는 병원장이 되면서 잘하는 병원장들도 계세요. 김도훈 병원장처럼. 또 의사가 공부만 하고 교수만 하다가 병원장 됐을 때 그 경영을 못해서 실패하는 병원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경영자로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병원이 수가가 낮더라도 70% 수가가 낮더라도 그러면 90% 올려서 좀 전에 말했듯이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런 수익도 확대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해요. 의사는 높은 위치에 있다. 아닙니다. 의료가 서비스다. 제가 30년 전부터 의료는 서비스다 말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욕을 많이 들어먹었어요. 의사 회장할 때부터. 왜 의료가 서비스냐. 그냥 우리가 이 혜택을 주는 것이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거든요. 무한 경쟁 시대에 의사들도 어떻게 하면 환자들한테 더 잘해줘서 환자가 한 번, 두 번 롯데 백화점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이 신세가 많이 올 수 있도록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병원도 그렇게 해야 사는 의료 경영의 시대에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도태될 수 있는 병원은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잘할 수 있는 병원은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대학병원이라고 무한한 경쟁 속에 나도 부리고 무한정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습니까? 국가 돈이 들어가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경영으로 보고 의료 경영 체계에 임상 의사들이 경영하는 의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한테도 이익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익이고 그 다음에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열심히 해서 또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의사들은 또 자기 수익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의료가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그 시점이 와 있다고 해요. 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에 의대생 증가로 인해서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또 자연적으로 선화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재편이 되면서 저희들은 일종의 구조조정이다. 산업 구조조정처럼. 실패한 네.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좋은 의도였어요. 네. 구체화되면서 어르신 의사들이 의대생들이 집에 가버리면서 또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자연적으로 좋은 방향대로 가고 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이구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료가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국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무조건 서울에 가자. 그게 아니고 이제는 잘하는 병원들을 지역에서 잘 찾아가자.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 백인들을 만들어준다면 세계 최고의 의료국가로 다시 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정검표 의정 갈등에 대한 그 해법 이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뭐 정치권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정부는 좀 깊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약해 보자면은 의료 경영은 공정한 경쟁이다. 그래서 의료법인도 이제 어쨌든 경쟁에서 뒤처지는 법인은 과감하게 청산이 돼야 되고 반대로 경영을 잘하는 데서는 그 뒤처지는 그 의료법인하고 자유롭게 좀 M&A도 할 수 있고 그 의료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M&A는 물론이고 또 대학도 이렇게 경영에 실패해가지고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는 의대 병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이런 아주 생산적인 M&A 이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많이 뒷받침되면은 대한민국 K-의료가 세계의 의료로 우뚝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합니까? 맞습니다. 의료도 경쟁이고 네. 경쟁입니다. 네.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경영, 선한 경영, 예,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료 경쟁이 도입되어져서 네. 그 의사들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네.
경쟁이지 않습니까? 예. 의사들은 왜 경쟁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듣기로 의대생들은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그 자기들이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이제 선한 양심, 그게 의사에게 남는 유일한 보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선한 경영, 그 참 대한민국에서 요즘 그래 안 해도 ESG 경영이 대세라는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착한 경영. 네네, 아주 그 좋아 보입니다. 국민들한테 착한 경영. 예, 예. 긴 시간 이어왔습니다. 두 분 뭐 이렇게 바쁜 시간 진료하시다가 제가 모셔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어정 갈등 1년 언젠가는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러면서도 지금 전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앞길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오랫동안 40년 이상씩 의료계에 몸을 담고 계셨으니까 그 의정 갈등 1년 혹은 이게 2년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그 해안을 통해서 이 해법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자. 그리고 국민들도 그 과정에 좀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고 동참을 해달라 하는 마지막 말씀으로 듣고 마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뭐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저도 들었고요. 그런데 실은 이 의정 갈등이 이제 의사 정원의 문제로 촉발이 됐는데 이 의사 정원이 이제 되더라도 좀 합리적인 방안에서 잘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의료 수가 문제 이거를 좀 더 이제 20여년간 학회나 뭐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주장을 해 오던 부분인데 현재까지도 이 각 정권이나 또 혹은 공직자들이 자기 위치에 있을 때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형식으로 쉽게 결정을 못하고 또 시간만 보내고 가버리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근본적인 해법, 즉 지방 수가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필수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 법적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정책 당국에서 좀 고민해서 해결이 된다면 우리나라 의료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근 회장님. 지방 의료를 활성화시키는 기본 가장 큰 전제가 있었으니까 지방 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의료 수가를 좀 신설해서 어려운 지역 그리고 서울 수도권 제한 지역에는 의료 수가로 지원을 하시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주어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존 의대생을 갑자기 증설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으니까 지역에 있는 7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들한테 자기들 각자의 재정으로 정부 돈 없이 의대를 소규모 40명, 50명 의대를 만든다면 큰 정원이 안 이루어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강소 의대를 곳곳에 만든다면 지방 의료가 한층 더 의과대학이 하나 더 생기니까 더 활성화될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의사들은 이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수가 속에서도 국민들이 희생해 왔는데 한 번 더 의대생과 전공의생들도 힘을 합쳐서 한 번 더 한 번 후퇴가 아니라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의료 정상을 위해서 또 의사들도 같이 힘을 합치면 좋겠고 그리고 정부는 또 이제는 의사와의 진솔한 대화 협력을 위해서 임상의학 전문가들과 다 같이 모여서 형식과 법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는 좀 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제는 기존에 해왔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방법들을 진솔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국민들 가장 피해는 환자들이거든요. 환자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의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응원의 메시지 격려를 해주면은 이 문제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싶듯이 대한민국 의료를 한층 더 단단한 단계 최고의 의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됩니다. 예. 두 의료계 지도자분 고뇌에 찬 충언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요즘 일본 소설 신의 카르텔을 읽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는 좋은 의사와 좋은 아빠 사이에서 고민하는 일본 의사들을 보게 됩니다. 환자 돌보느라 사나흘씩 병원에서 숙식하며 지내는 의사는 좋은 의사라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육아와 진료를 함께하는 의사가 몸이 아파 하루 쉬는 사이 응급 상황에 빠진 입원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환자 보호자는 주치의 교체를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엄마 의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워라밸은 사치일까요?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면서 우리 모두 한 번쯤 의사들의 삶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의정 갈등의 밸런스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슈팡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